자,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의 강의는 SMPS 전원 공급 장치와 백라이트 점등을 위한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 및 드라이버에 대해서 회로 해석 및 보장 점검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번부터의 강의는 뭐냐면은 영상 처리 과정입니다. 영상 처리.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하는 그런 그 모니터나 TV의 메인보드 쪽이죠. AD 보드 또는 메인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드는 뭐냐면은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겸비된 그런 그 보드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SMPS 하는 차원보다는 약간 보장 점검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그 회로 이론을 알기에는 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TV, 영상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갖고 하냐면 4차 시에 걸쳐서 학습을 하는데, 자, 1차 시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모니터 TV의 구성 요소를 좀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2차 시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냥 디지털 테스트하기 하나만 갖고 하지만은 상당히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이 많은 사람과 연장이 적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연장이 적은 사람이라도 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수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연장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고장 요소를 빨리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그 수리에 있어서 스트레스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도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모니터 TV를 수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지그라든가 아니면은 완성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그를 어떻게 자작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측정 지그 제작 방법 또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익혀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3차 시에 들어가는 회로 해석 및 동작 분석, 고장 점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차 시 학습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TV나 모니터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SMPS는 했으니까 이제부터 영상 처리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AD 보드, 메인보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Tcon 보드, 패널 보드, OSD 보드에 대한 전반적인 회로 해석 및 보장 점검 방법, 또 그 다음에 그 보드가 가지고 있는 중심 소자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시 학습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정 수리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어떤 소자를 탈거하거나 아니면 소자를 뭐 붙이거나 했을 때 굉장히 소자들이 탈부착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좀 해가지고 어떤 불량 없이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하고 간단한 어떤 고장 수리 예를 좀 들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 지금 유튜브 내 컴퓨터 채널은 주로 이론 강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론 강의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다가 스킬업을 할 수가 없다, 레벨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장 수리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제품의 다양성이 있고, 또 어떤 그 제품 어떤 그 TV라고 해도 또 모니터라고 해도 어떤 그 설계자 의도에 따라서 구조를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성을 갖고 우리가 그 수리 사례를 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리라는 것은 기본적인 동작 원리와 회로 이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그 불량 요인을 찾아서 추적해 들어가서 교체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아마 설계자의 입장에 있으신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수리를 배우거나 취미로 하거나 또 집에 있는 어떤 가전제품을 좀 고쳐보기 위해서 전혀 전무한 상황에서 시작하려다 보니까 이론을 모르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상당히 이론이라는 그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원활하게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회로 이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그걸 잘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발전이 돼서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춰진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설계하는 설계 능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강의는 대학 학부 전정학과 출신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1, 2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교양 과목에 집중해서 하는데 이런 회로 이론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TR 하나 갖고도 트랜지스터 이론 갖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론이라는 걸 무시하지 말고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수리 사례만 갖고 좀 얘기하지 무슨 이론은 무슨 이론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서 어떤 고수의 위치까지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반드시 드립니다. 그래서 이론을 무시하지 말고 이론이라는 베이스 위에 실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린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SMPS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인버터 드라이버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론을 좀 많이 알고 지금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면 유튜브에 강의들이 많이 자세하게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처리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신호를 갖다가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가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어떤 복잡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 SMPS도 좀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터치해 봤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나 TV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전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기 전에 조금 알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TV나 뭐 모니터 쪽에 전원 공급 방식 및 구조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알고는 있겠지만은 한번 좀 내용을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LCD에 의한 표시는 그 자체가 비발광성이기 때문에 빛이 없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액정 후면에서 광원을 비추어줘야 액정의 영상이 구현된다. 액정 광원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광등 광원인 CCFL 백라이트 방식과 다른 하나는 LED 광원인 LED 백라이트 방식이다. 또한 CCFL 백라이트를 점등하기 위한 교류 전원 공급 장치를 인버터라고 LED 백라이트를 점등하기 위한 직류 전원 공급 장치를 드라이버 또는 컨버터라고 한다. 백라이트 전원 공급은 외부에서 전원을 인가해주는 아답터 방식과 내부에서 전원을 인가해주는 립스보드 타입의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그 220V가 바로 들어가는 립스보드 타입과 아답터, 외부에 전원 그 아답터가 있어서 걔를 꽂아서 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TV 같은 경우는 아답터 방식은 없어요. 왜냐면은,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답터 갖고는 그 암페어를 갖다가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220V를 바로 꼽는 립스보드, SMPS 타입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우리가 모니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렇게 이제 220V가 여기 꽂히는, 여기 지금 꽂히겠죠? 220V가. 여기 220V가 들어가는 요렇게 립스보드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20V를 인강하게 되면 여기 이쪽에서 필요한 전원들을 다 여기서 공급을 해주는 하나의 전원 공급 장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모니터의 광원 뒤에서 광원이 이제 형광등으로 비춰주는 거냐, LED 백라이트로 공급해주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그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라는 게 있어서
CCFL이나 아니면 LED를 공급해주는 전원 장치가 같이 이렇게 립스보드에 통합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래서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그 아답터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립스보드라는 게 없죠. 여기는. 여기 지금 보면 립스보드라는 그런 SMPS가 없습니다. 없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아답터로 해서 외부에서 전원을 여기 DC잭에 꽂아서 쓰는 이런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구분할 때 보통 우리가 모니터를 구입할 때 보통 이제 저가와 고가를 구분하는 방식은 220V 아까처럼 바로 들어가는 립스보드 타입은 좀 가격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아답터로 들어가는 좀 가격이 약간 좀 싸요. 왜냐면 걔보다 단가가 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를 구입하실 때는 립스보드 타입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니터가 요즘은 이제 그 액정 자체는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광원을 쏴줘야 액정의 영상이 구현된다고 얘기했었죠. 뭐 요즘 나오는 이제 OLED TV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보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도 OLED 방식을 나오지 않고요. TV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고가죠. OLED는 뭐냐면 OLED는 스마트폰처럼 백라이트가 없이 액정 자체가 자체 발광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보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광원이 CCL 형광등 방식에서 이렇게 LED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요건 이제 220V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립스보드 타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드라이버라는 것은 백라이트가 LED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켜주기 위한 전원 공급 장치죠. 아까 CCFL은 인버터라고 해가지고 CCFL 형광등을 켜주는 전원 공급장이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아답터 방식, LED 쪽에서 아답터 방식을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지금 보면 220V가 요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아답터로 요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여기 보면 드라이버 보드라는 게 있죠. LED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아까도 립스보드 방식과 아답터 방식을 따진다 그러면은 또 아답터 방식들이 좀 가격이 약간 좀 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V 같은 걸 보면, TV는 요즘 거의 LED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TV 같은 경우는 모니터에 비해서 약간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 기능 자체가 많이 있잖아요. 모니터에 비해서, 컴포넌트 단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RF 단자도 있고, 그 다음에 USB 단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부가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SMPS도 우리가 일반 모니터의 SMPS하고 틀린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전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TV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T콘이 같이 여기 패널보드에 붙어 있는데 이 패널보드와 T콘 보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TV는. 그래서 사실 뭐 영상 처리를 가공하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뭐 모니터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부가 기능이 더 있다는 거죠. USB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USB에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TV로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TV에 RF 신호를 넣어가지고 뭐 어떤 튜너 부분이 달려있다든가 뭐 아니면 컴포넌트 단자가 있다든가 그래서 어떤 그런 신호를 가공하는 뭐 디코더 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신호 처리하는 것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요즘은 전자소자 발달과 설계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보드가 하나의 그 통합된 통합보드로 데스크탑 메인보드처럼 통합된 보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SMPS 파트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SMPS 파트가 있고 백라이트를 켜줘야 하는 전원 공급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AD 보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20V 여기서 바로 인가를 해가지고 여기서 다 동작을 하는데 이렇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방식이 되냐면 이런 것들이 소자들이 전부 다 그 통합화되가 가는 그런 추세가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까 앞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그 화면처럼 조각조각 나눠진 거에 비해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SMPS라든가 드라이브 이러면 여러분 수리하기 좋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메인보드 수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뭐 어떤 신호 처리해주고 이런 신호를 다 가공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MCU 안에 펌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찾기가 좀 어렵다.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조각조각 나눠진 거에 비해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것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제 매장에 오시면 TV 뚜껑을 열면 이런 거 한 장 들어있으면, 아니, 이렇게 허접한 게 하나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죠?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고 해도 이런 기능들을, 이 역할들이 다 여기 집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의 뭐 어떤 그 소자 기술이라든가 설계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제작자들이 어떤 그런 나름대로다가 제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옛날에 PDP 같은 경우, PDP TV 봤죠? 지금은 이제 사라져가고 없는 그런 거지만, 지금 이런 PDP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복잡하죠,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컸단 말이죠,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걸 수리하기는 그냥 어려웠어요. 뭐 지금 PDP 같은 거 수리하려면 부품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조그맣게 가고 있다 보니까 수리가 많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여러 개 나눠진 거 통합돼 있더라도 어떤 기능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기능들을 갖다가 두 개 기능을 하나로 합쳐놓고 세 개 기능을 하나로 합쳐놨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거기다 압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왜 요즘 통합돼 있지? 왜 부품이 이렇게 비지화돼 있지? 거기에 불만을 삼는다면 여러분이 설계이자가 입장이 돼야지 수리자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현 추세가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우리가 현 시대 흐름에 맞춰서 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수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요즘 여러분들한테 뭐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지만은 요즘 울트라북 같은 경우는요, 안에 배터리만 굉장히 크고 내장돼 있고 안에 보드는 전부 다 비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처럼 수리하기가 어려워요. 스마트폰은 수리하는 게 아니라 보드를 교체하는 거죠. 뭐 수리라는 개념은 어떤 뭐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서 BJ로다가 어떤 메모리 칩을 띈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 거지, 그거를 어떤 수리를 하지 않고 보통 교체하는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면 되고요. 자, 근데 LCD라는 건 무엇인가 한번 전에도 언급을 해봤는데, 우리가 수리를 하면서 액정 자체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못하면은, 특히 이제 TV 같은 거, 인치수가 큰 거, 50인치 이상 수리하다가, 보통 우리가 라인 디펙터, 즉, 다 수리해서 결합을 했는데, 액정에 영상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일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수리할 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그 고장, 특히 초보 입문자들은 고장을 많이 내는 것이 바로 이 액정입니다. 액정.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립니다. 액정은 액체와 고체의 중간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장의 변화에 따라 배열 상태가 바뀌는 특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액정 아래에 숫자나 글자 모양으로 전극을 만들고 전기를 흘리면 전극 위에 있는 액정의 분자 배열 상태가 변하면서 그 부분만 색이 바뀌어 숫자나 글자가 표시되는 것이다. LCD는 그 자체가 비발광성이기 때문에 빛이 없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액정 뒤에서 광원을 비춰주어야 액정에 영상이 나타나는데, 광원으로 사용되는 백라이트는 형광등 방식의 CCFL 백라이트와 LED 방식의 LED 백라이트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OLED 패널은 자체 발광이므로 백라이트가 필요치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액정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백라이트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백라이트. 그래서, 특히 TV 같은 경우나 모니터 LED 같은 경우는 이제 백라이트, LED가 나가서 화면이 흑화 현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 때 우리가 액정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뭐 올레드가 보편화된다면 백라이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겠지만, 그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백라이트의 고장도 많기 때문에, 여기 TV 수리하는 사람들은 백라이트 LED 패키지 많이 가시죠? 그때 액정을 많이 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액정 패널 구조를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뭐 액정 패널 이렇게 생겼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TV는 이제 T콘 보드가 별도로 있어서 뭐 분리하기는 쉽지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우리가 이제 보통 밑에 이런 그 샤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도광판이 올라가고 거기 확산 시트가 올라가고 프리즘 시트가 올라가고 보고 시트가 올라간다. 그 양쪽에 우리가 이제 백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리맨들이 제일 많이 그 실수를 저지르는 분이 뭐냐면 이게 지금 액정이죠, 액정. 액정과 액정의 영상 신호를 구현해주기 위해서 이 패널 보드가 붙어 있는데, 물론 뭐 모니터는 패널과 T콘이 같이 붙어 있죠. TV는 T콘이 떨어져 있죠. 이에 같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패널 보드와 액정하고 연결해주는 이 신호를 넘겨주는 이거는 플렉시블, 이 TCP라고 그러는데 이게 플렉시블로 돼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액정 그라스하고 패널 보드를 갖다가 이 솔더링 해주는 부분이 우리가 이 납으로다가 해주는 게 아니라 ACF라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얘를 본딩을 해줘요. 솔더링 해준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백라이트를 교체하기 위해서 액정을 드러낼 때 얘를 잘못 건드려서 이 TCP가 찢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지금 패널 보드와 액정 그라스에 솔더링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들떠버린다면, 즉 납땜이 오픈되는 상황이죠. 그렇다 그러면 뭡니까? 화면에 어떤 증상이냐면 결합했는데 가운데 이만큼이 검게 영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냐면 라인 디펙터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요 부분이 찢어졌기 때문에, 요 부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솔더링 된 부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로가 연동이 돼서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쪽에 신호를 보내주지도 않다 보니까 뭡니까? 영상이 나타나지 않는 검정 화면으로 구현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 지금 요거 붙어 있잖아요. 나사를 풀고 얘를 드러낼 때, 특히 이 부분, TCP라고 그러는데, 이 TCP에 되어 있는 이 부분 중에서도, 여기 지금, 요 액정 그라스하고, 요 패널보다 액정 그라스, 여기에 솔더링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아까 같이 영상이 구현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많고요. 또 하나는, 뭐 TV도 마찬가지지만 모니터도 막 그런 경험을 겪었을 수 있는데요. 이 지금 도광판 확산시대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가는데 이거를 순서를 갖다 거꾸로 해서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도광판 같은 경우는 도광판 위에 이제 이런 확산 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어떤 그 패턴을 은폐하기 위해서 가려주는데 이게 잘못 연결하면은 이 도광판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TV에 보면은 간혹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 LED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이렇게 LED 화면에 이렇게 이 확산 렌즈가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이게 그 어떤 LED의 광원을 갖다 은폐시켜주는, 그죠? 그 모양을 은폐시켜주는 이 확산 렌즈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화면에 영상에 이렇게 빛이 동그랗게 나타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조립할 때 이런 시트들을 갖다가 제 순서대로 다시 역으로 조립할 때 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을 또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널 만질 때 여기 요 TCP 부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TV 같은 건 인치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많이 떨어지면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치수가 크기 때문에 액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잘못하면 액정이 휘청하면서 이게 쭉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대 값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특히 이제 TV 수리하시는 분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모니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납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탭 수리 장비라고 하고 떨어졌으면은 이제 몇 억짜리 장비를 갖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붙여야 되는데, 붙이더라도 재콜이 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한번 나가면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지만은,
TV 같은 거는 굉장히 고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수리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구조에서 요 부분 주의하고, 그 다음에 요 시트들이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할 때 위치가 바뀌지 않게끔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패널 쪽에 보면 이 시트들이 있잖아요. 시트들. 이 시트들이 지금 뭐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우리 TV는 맨 밑에 하얀 그 시트가 하나 이렇게 반사판이라고 그래요. 반사 시트, 리플렉스 시트라고 그랬는데 그 비트 효율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깔려 있는 거죠. 맨 밑에가 이제 우리가 반사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광판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모니터 쪽에 도광판을 보면요. 여러분들 그 화면에 자세히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V 커팅이 돼서 이게 어떤 패턴이 모양이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괜히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광원을 이렇게 쏴주면은 양쪽에서 광원을 쏴주면은 요것이 이제 V 커팅이 돼서 이 안에 광촉매저가 칠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V 커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얘가 빛을 갖다 고르게 분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광판이 이렇게 그 안에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가 이제 이게 도광판이 올라가고, 세 번째가 이제 확산 시트가 올라가는데, 바로 이게 뭡니까? 이 도광판의 패턴들이 이렇게, 이거 확산 시트를 덮지 않으면은 이 패턴들이 액정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를 제대로 하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도광판 위에가 바로 확산 시트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프리즘 시트, 보호 시트가 올라가서 이렇게 액정을 결합해야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광판의 확산 시트가 바로 올라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패턴들이 지금 V 커팅 되어 있는 이 도광판 패턴들이 영상에 나타나 버린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뭐 도광판을 나오면 빛을 갖다 더 균일하게 하는 확산 시트의 역할도 있지만은 이 도광판이 갖고 있는 V 커팅 되어 있는 이런 패턴 모양들을 갖다가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확산 시트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걸 거꾸로 조립했을 때 어떤 문제 생기냐면 바로 영상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그 노트북을 그 백라이트를 갈면서 이걸 거꾸로 조립한 적이 있었어요. 패턴이 나타나, 이거 뭐지? 이걸 잘못했더라고요. 그것도 플러스 한다 그러면 또 굉장히 그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조립할 때, 특히 이제 TV를 여러분들이 많이 요즘 손을 대시는 것 같은데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트들이 바뀌지 않게끔 제대로 해야 되고, 특히 이제 TV 같은 거는 이제 밑에 반사판이 그 반사 시트, 리플렉스 시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그게 뭐 우글우글하니까 막 조립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대로 펴가지고 잘 조립해줘야 아무래도 이제 반사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원이 제대로 좀 골고루 분포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 TCP라는 게 있는데요. TCP. 요 액정과 액정 글라스하고 요 패널 보드 사이에 이렇게 이 TCP라는 이런 플렉시블 같은 이 하나의 이 회로가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붙이냐면은 양면 테프 성질로 되어 있는 이런 그 ACF 테프를 가지고 약에 붙여가지고 열과 압력을 통해서 얘를 붙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요 양면 테프, ACF 테프는 이렇게 안에 도전볼이라는 게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열을 가하게 되면, 열과 압력을 가하게 되면, 여기 지금 금도금으로 되는 이 회로죠. 여기에는 이 도전볼이 터지면서 솔돈이 되는 거고, 여기 회로가 없는 부분은 요 ACF 테이프가 녹으면서 바로 경화가 되면서 얘 부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액정 글라스 있죠? 액정 글라스. 요 액정 글라스에 여기 붙어있는 이 부분도 보면 요렇게 회로들이,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꽤 잘 회로들이 돼 있습니다. 얘하고 연동되는 회로구나. 이게 연동되는 이 TCP를 통해서 이 영상 신호가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잔인한 패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도금이 돼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 테프가 여기 회로가 있는 부분은 이 도전볼이 하나의 그 남 역할을 해주는 거죠. 걔가 여기에 이렇게 솔더링 되는 거고, 여기 회로가 없는 부분은 이게 접착제 식으로 이게 녹으면서 식으면 이게 굳어버려요. 경화가 되면서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띄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띄면은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 있는 자리가 나와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남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초년 시절에는 많이 해먹었죠, 이거를. 예. 그래서 이제, 궁예지책으로다가, 이걸 나불, 여기 잘라가지고 나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일시적으로 했는데, 100% 제콜 나오는 거죠. 또 요 부분 들떠 있으면은, 요 고무 바킹 있죠, 고무를 갖고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압착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나오겠는데, 얼마 가지 못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특히 이 부분 주의해야 된다. 이 실물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전에 공식 카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좀, 이거 잘못 건드리면 요것도 지금 TCP라는 게, 이게 인쇄용 기판이에요. 플렉시블 형태의 꾸꾸를 하는 거. 요것도 찢어집니다. 이게 찢어져. 요거에 잘못하면. 예,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요 안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지금 막대기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LDI 칩이에요. LCD 드라이버 IC, 영상 구현해진 칩입니다. 영상을 구현해진 칩. 이 타이밍 컨트롤에서 온 신호를 갖다가 여기에 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뭡니까? 얘가 액정의 영상을 실제로 구현해주는 하나의 LDI 칩입니다. 또는 DDI 칩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요것도 잘못 건드려서 똑 부러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TV 수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하셔라 하는 얘기를 실제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띄면요, 손으로 얘가 그냥 쭉 뜯어져요, 이게.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열을 받기 때문에 열 받으면 이게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액정을 분해할 때, 분해 도구가 여러분들이, 지금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아요. TV 같은 거 수리할 때는 굉장히 인치수가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틈새 공략하는 이런 분해 툴도 있지만 헤라나 이런 연장 도구가 많아요. 요즘에 이제 해외 사이트 보면은 이렇게 세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노트북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이거 더 많은데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플라스틱 헤라를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모니터 TV 할 때도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모니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흡착기. 이 TV용 흡착기가 필요해요. 요런 거 갖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되죠. 대형 흡착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대형 흡착기 같은 거는 보통 한 2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소개해드릴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요런 거는 지금 금강가 같은 거 비싸요. 그죠? 여러분 사용하려면 비쌉니다. 물론 해외 사이트 행사 기간에 하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싸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거 말고 다른 걸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모니터나 TV 그나마 낫습니다. 특히 이제 노트북 수리할 때는, 이 덮개가 있는 나사통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쓰셔야 됩니다. 특수 나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해하면 여기 넣고, 뚜껑을 덮으면은, 떨어뜨려도 나사가 어디로 도망가지 않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습관화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수리할 때는 이 덮개가 있는 나사통. 여러분들 확산렌즈 띄잖아요. 확산렌즈도 잊어먹으면은 물론 크니까 찾기는 좋겠지만 잊어먹으면은 똑같은 거 찾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확산렌즈 떼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뚜껑을 닫아놓으면은 나중에 패키지 갈고 확산렌즈 붙일 때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 받지 않.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스트레스가 좀 덜 받아요. 없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요런 이제 분해툴도 필요하다. 조금 전에 이제 TV를 수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런 이제 대형 흡착기가 필요한데, 금강가 같은 거는 제품도 좋지만 비싸요.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해외 사이트에 요즘은 많이 나와 있는데, 요런 흡착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써보니까. 요런 흡착기를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에 수리하는 관점을 가지고 TV에 이런 액정을 분해할 때 그런 모니터에 썼던 걸 썼다 하면은 잘못하면 액정이 깨지거나 또 어떤 TCP가 찢어지는 또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TV 같은 거 수리할 때는 반드시 이런 전용 흡착기를 써가지고 액정을 손상 없이 분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이제 요즘은 우리 공식 카페 보더라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품도 어떤 이런 측정 장비 또 내지는 그런 지그 이런 도구들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셀러의 어떤 평가도 중요하지만 구매자들
구매자들의 어떤 그 후기,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살피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가전제품도 몇 년 있어 금방 또 구형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왕 사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검토를 해서, 사실 뭐 좋은 거 사면 좋겠죠. 근데 글쎄 뭐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뭐 사용하는 데는 크게 뭐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뭐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없는데 뭐 비싼 걸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백라이트를 우리가 주로 고장이 나서 많이 갈죠. 요즘 이제 LED 방식의 백라이트의 모니터 TV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 제가 뭐 제 어떤 선입견인지 몰라도 CCFL에 비해서 LED 패키지가 더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분석을 전에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LED 패키지 제조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사용하는 패키지들 구입하는 것들은 브랜드 제품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제가 브랜드 제품을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오래 갑니다. 지금 우리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지금 그 LED 그 조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광등. 그 LED도 제가 저가를 한번 써보다가, 한 1년도 안 돼서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LED 패키지 하나 갈기도 위해서 얼마도 안 가서 그냥, 살 때 좀, 브랜드 제품을 샀는데, 굉장히 오래 가고 좋더라고요. 광원도 좀 틀리고. 그래서 이 TV에 쓰는 이 패키지 자체도, 아마 안에 들어가는 이 패키지가, 브랜드 제품하고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 아직까지 셀러한테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구입할 때, 뭐, L사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구입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가격 차이는 얼마큼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브랜드 제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교체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백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CCFL은 지금 거의 안 쓰는 방식이죠. 근데 안 쓴다고 할 수는 없어요. 수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이제 산업용 장비에 연결되는 그런 그 산업용 모니터들도 많아요. 그 모니터들은 아직까지 이 CCFL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걸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수리를 안 한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장비가 들어오면은 특수 장비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CCFL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그 CCFL을 우리가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이렇게 LED 백라이트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제 인버터, 이 CCFL은 교류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트랜스가 양쪽에 트랜스가 달린 이런 인버터라는 이 전원 공급 장치를 쓰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이제 이런 LED 패키지 쓰죠. 모니터에서는 이제 상과 하에 또는 우에 하나씩 이제 붙어 있는 이 LED 바가 하나 들어 있고요. TV 이렇게 LED 바가 보통 뭐 5줄, 4줄, 뭐 8줄, 뭐 많은 것은 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쓰는데 이것은 이제 LED는 우리가 교류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기 때문에 직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버라는 걸 쓴다. 드라이버 쓰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은 트랜스가 달려있으면 얘는 인버터, 교류를 공급해 주는 거고 여기 보니까 트랜스가 달려있지 않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전원 공급 장치를 다 얘기 드렸죠. 구분이 되겠죠. 여기 보니까 트랜스가 없다. 얘는 분명히 드라이버예요. 이거 드라이버 또는 컨버터라고 얘기하는데 직류를 받아서 직류로 여기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 교류를 공급해주면 얘가 켜지겠습니까?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데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전원 공급 장치가 틀리다. 그래서 요즘 이제 거의 뭐 LED 방식으로 가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산업 장비에는 쓰는 특수 모니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CCFL 방식 쓰고 있다. 여러분들도 수리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게 들어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재들은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백라이트를 보면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옛날에 TV, LCD T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귿자형의 이런 그 백라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TV 쪽. TV 쪽은 이제 뭐 이런 걸 많이 들어가 있고 대형 모니터 쪽에서는 이제 기형 니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CCFL 방식은 이제 우리가 교체할 때
요거 안에 그 CCFL 끄집어낼 때, 여기 지금 고무바퀴 양쪽 되어 있잖아요. 요 끄집어낼 때 많이 깨먹고 막 그랬었죠. 요거는 LED 패키지 교체하기보다 이 CCFL 교체하는 게 좀 어려워요. 초보자들한테는.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이 고압 캡이 있는데, 고압 캡을, 낄 때 잘 불어먹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걸 많이 안 하고 주로 이제 LED 패키지를 많이 여러분이 갈고 있는데, 이렇게 LED 패키지는, 현재는 뭐 나오는 것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보급형 직화 방식으로 해서 LED가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있었죠. 초기에 나왔을 땐 직화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급형 직화 방식, 다이렉트 방식은 이 LED가 촘촘히 이렇게 쭉 들어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조 원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것들은 거의 이제 보급형 직화 방식으로 해서 LED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거죠. 요즘 이 하얀 게 있는 게 이게 우리가 리플렉스 반사판이죠. 반사판 위에 이제 LED 패키지가 있고 요거를 이제 그 LED를 우리가 모양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빛을 고르게 분포하기 위해서 이 확산 렌즈가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모니터는요. TV는 이렇게 쭉 이렇게 직화 방식으로 있지만은 모니터는 엣지 방식이라 해가지고 상에 하나 붙어 있든가 좌에 하나 붙어 있든가 하에 하나 붙어 있든가 우에 하나 붙어 있든가 이게 하나씩만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뜻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엣지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CCFA로 해서 LED가 더 오래 가는 것은 아니더라. 근데 이제 보통 소비자들은 LED 방식이 더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LED 패키지가 어떤 품질이냐에 따라서 좀 오래 가고 덜 가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해외 사이트에 보면 LED 패키지 종류별로다가 패키지 단위로 굉장히 많이 팝니다. 종류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제품이 어느 사 제품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근데 영 성능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좀 브랜드서 있는 제품 제조사 걸 좀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종류가 또 다양해요. LED 패키지는 주로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3V, 6V, 9V 많이 쓰는데 보통 3V를 많이 쓰고요. 6V를 많이 쓰고 9V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CCFL 갈 때는 뭐 몇 인치용이다, 몇 인치까지 커버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로 인치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썼지만은 여기 LED 패키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공급 전압을 알아야 되거든요. 6V용 패키지냐, 3V용 패키지냐, 9V용 패키지냐 알아야 되는데 그 패키지에 들어가는 전압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들어간 사이즈가 틀려요, 사이즈가. 그래서 요게 지금 뭐 5730 사이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리를 자주 해본 사람은 LED 패키지에 대해서의 규격을 알죠.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잘 모르거든요. 이걸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하나 좀 갖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콘덴서라든가 아니면 LED 패키지 주문할 때 요런 이제 우리가 규격을 알기 위해서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면 되겠죠. 이거 재면 이 가로를 재면은 5.7mm다. 5점? 세로가 재니까 3mm다. 그러면 이게 5730 LED 패키지거든요. 이렇게. 이 패키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730이라는 패키지는 가로가 5.7mm, 세로가 3mm예요. 요 버니어 캘리퍼스로 가로, 세로를 재면 이 내경을 재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셀러한테 주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3V형인지 9V형인지 우리가 뭐 6V형이 어떻게 아냐?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초보자를 위한 하나의 우리가 지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LED 백라이트 테스트 지그 다 갖고 있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LED 패키지가 지금 이 뭡니까? LED 바에 둘에 6개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전압을 양단을 측정해보면 이게 지금 뭡니까? 32.8V가 나왔어요. 32.8V가. 여기 6개잖아요. 나누기 6을 하게 되면 뭡니까? 6을 하게 되면 5.46이 나오는데 5.46 패키지는 없어요. 이게 반올림하면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이게 6V형 패키지예요. 6V.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 6V. 뭐 사이즈가 같더라도 3V형이 있고 6V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주문할 때 셀러한테 재보니까 6V 하면 5730 6V짜리 뭐 30개만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면 되겠죠. 그거 없이 주문하면 주문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LED 백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LED 패키지 규격을 알 수가 있다. 요거하고 제너라이도 알 수 있어요. 제너라이도 뭐 6V형 있고 뭐 18V형 있고 24V 많잖아요. 이것도 백라이트 제너 다이오드도 우리가 이 LED 백라이트 테스터 갖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최대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맨 처음에 이제 당황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패키지가 나간 거 측정해 보니까 이 불이 하나 안 들어 나간 건 알아요. 이 패키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사이즈가 얼마인지 전압이 몇 볼트형 규격을 가진 LED 패키지들을 모르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주는 팁이에요. 뭐 지금 활용 잘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요 버니어 캘리퍼스를 여러분들이 하나 준비를 하세요. 요게 뭐 인터넷에서 8,000원인가 10,000원인가 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디지털 형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디지털. 이 눈금이 이렇게 디지털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좀 그거를 원하신다면 그거는 정확도를 위해서 좀 비싼 걸 사셔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글쎄 뭐 디지털까지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눈으로 그냥 눈금을 읽는 이걸 그냥 저 쓰고 있는데 활용도가 많아요. 이거 콘덴서 주문할 때도 여러분들 맞아요. 전에 콘덴서 주문할 때 제품 모델에 따라서 뭐 220 마이크로라도 220 마이크로 페럿이라도 AD보다 있으면 이렇게 키가 작은 게 있고 키가 높은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이즈 요 직경과 높이를 갖다가 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주문하지 않으면 주문하자면 이런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AD보드에 요게 요만 사이즈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만한 거 들어가면 뚜껑이 안 닫힐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 콘덴서 주문할 때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많이 씁니다. 이 지금 여기 직경과 높이 요거를 요 버니어 캘리퍼스 여기 한번 재고 여기 재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럼 몇 곱하기 몇 뭐 220 마이크로 뭐 6.3V짜리 몇 개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면 되겠죠. 셀러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장비는 상당히 필요한 거니까 없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없으신 분들은 10,0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상 처리 흐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영상 처리 흐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SMPS 같은 경우는 220V만 넣으면 바로 어떤 2차 측으로다가 모니터 같은 경우는 5V, 12V가 나왔고, 그 다음에 TV 같은 경우는 스탠바이 5V가 나와서 우리가 메인 신호를 줬을 때 메인 스위칭을 건드려서 PFC RCU를 건드려서 메인 전압이 나온다. 그런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영상 쪽은 복잡해요. 좀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TV를 보면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죠. 보통 이거 AD보드 또는 메인보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AD보드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고 TV 메인보드는 보면요.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전원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MCU가 있고, EEPROM이 있고, 스케일러가 있지만, 이 TV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USB 포트도 있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단자도 있고, 튜너, 지금 RF 신호 들어오는 거죠. 튜너, 방송국 신호들이 들어오는 거죠. 공중파가.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가적인 신호들을 갖다가 처리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USB 쪽에 어떤 동영상 신호다 그러면 뭡니까? 걔를 걔를 다 디코딩해주는 디코더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AD보드에서 좀 약간 복잡한데, 신호 처리하는 방식은 뭐 AD보드나 TV나 뭐 크게 다를 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상 신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또는 TV, 액정에 영상이 구현되기까지의 동작 흐름은 첫째는 립스보드에 AC 220V 전원을 인가하면 AD보드 구동전압인 DC 5V와 인버터 구동전압인 DC 12V가 자동으로 공급되며
인버터는 MCU 펌웨어에 연산된 신호에 의해 동작되므로 스탠바이 상태로 대기한다. 둘째는 사용자가 OSD 파워온 버튼이나 리모컨의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AD 보드 MCU로 전송되어 내부 연산 과정을 거쳐 파워온 시그널을 TR로 구성된 신호 스위칭 회로를 거쳐 인버터 보드 PWM IC 이네이블 단자로 공급되면 PWM이 발진하여 온오프 스위칭 신호를 FET 게이트에 공급하여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 12V를 스위칭하여 DC를 AC화하여 트랜스 1차 측에 공급되면 트랜스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2차 측에 AC 형태의 승합된 유도 기전력을 발생시켜 CCFL에 공급됨으로써 백라이트가 점등되며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스위칭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패널 공급 DC5 볼트 VCC 전원이 MCU로부터 스위칭 신호가 FET 게이트로 공급되어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5 볼트가 LVDS 케이블을 통해 패널 보드로 공급된다. 패널에 공급된 DC5 볼트는 패널 각소자에서 사용되는 전압이 3볼트에서 30볼트를 요구하므로 패널 보드 승합 회로를 통해 각소자에 공급한다. 셋째는 인버터 정상 동작을 위하여 피드백 회로의 감시하에 2차 측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하여 PWM IC 피드백 단자로 공급하여 온오프 듀티 사이클을 스위칭을 한다. 넷째는 PC 그래픽 카드로부터 공급받은 영상 신호는 AD 보드 스케일러를 통해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로 1차 가공하여 패널 LVDS 커넥터를 통해 패널 보드 타이밍 컨트롤러 공급되면 타이밍 컨트롤러는 소스 및 드라이버 IC가 패널을 구동할 수 있도록 각종 제어 신호 및 영상 데이터를 2차 신호로 가공한 후 LDI 칩으로 전송되면 액정의 영상이 구현된다. 참고로 펌웨어란 일종의 드라이버로서 보드를 구동하여 신호를 인식하고 신호를 출력하는 모든 활동을 컨트롤하는 OS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펌웨어가 AD 보드와 호환이 되지 않는다면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특정 신호대 혹은 특정 입력 단자의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됨은 물론이고 화질, 색감, 안정성 등의 모든 구성 요인을 제어하고 표현한다. 자, AD 보드에서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신호는 뭐가 있죠?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신호는 SMPS로부터 AD 보드가 기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전원을 공급받겠죠. 전원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서 받는 게 뭡니까? 모니터 AD 보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어떤 PC의 어떤 그래픽 카드로부터 영상 신호를 DVI 포트라든가 RGB나 아니면 HDMI 포트나 DP 포트로 받아서 영상을 일단은 이쪽으로 가지고 오겠죠. TV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공중파 신호를 튜너를 통해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컴포넌트 단자를 통해서 컴포지트 단자를 통해서 어떤 그 영상 신호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USB에 있는 영상 신호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모니터나 아니면 다른 장치에서 어떤 그 RGB나 DVI나 HDMI나 TP 포트로 어떤 영상 신호가 들어온다든가 똑같이 웹에서 똑같이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이 신호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을 해서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신호로다가 변환을 해줘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어떤 처리 흐름을 갖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스보드로부터 전원이 공급돼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소자가 동작될 수 있는 전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사용자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이 동작을 시키라는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신호가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MCU로 전달이 되겠죠. 여기 MCU, 이쪽에 MCU로 전달이 됩니다. TV도 마찬가지로. 그 신호가 들어가면은, 사용자가 전원을 눌러서 동작을 시켜줘야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파워 버튼을 눌렀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누르게 되면 그 신호를 따라서, MCU가 판단을 하는 거죠. 사용자가 전원을 켰으니까 일단은 백라이트, 그를 점등을 시켜주고, 이 패널 쪽에 기본적인 전압을 공급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신호를 얘가 여기서 가공을 한다는 얘기죠. 가공을 해가지고, 그 나온 신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백라이트, 뭐, CCFL이나 아니면 그 LED 백라이트를 점등해주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인 인버터나 드라이버 쪽으로 신호를 갖다 주는 거죠. 켜라는 신호를 갖다가. 그러면 얘가 뭡니까? 동작을 해서 그 신호를 어디 주는 겁니까? 백라이트, LED 백라이트든 아니면 CCFL 백라이트든 켜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신호가 하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이제 뭡니까? 그 패널을 갖다가 기동시켜 줄 수 있는 패널 공급 전압을 갖다가 어떤 열어주는 거죠. 열어줘서 걔를 기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 그렇게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호가. 이때 이제 우리가 RGB 포트에 신호가 들어오든가, DVI 포트가 신호 오든가, 아니면 또 여기 TV에 어떤 RF 신호가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이쪽에 USB라든가 이런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뭡니까? 그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어디서 분석을 하냐면, 바로 이 스케일러라는 스케일러라는 이 칩에서 그 신호를 갖다가 여기서 1차 가공을 하죠. 1차 가공을 합니다. 그 신호가 뭡니까?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신호로 가공하는데 그 신호를 우리가 LVDS 신호라고 얘기한다. LVDS 신호라고 얘기한다. 얘 1차 가공을 하는 거죠. 1차 가공을 합니다. 여기도 신호가 들어오면 이 스케일러에서 이제 이 신호를 갖다가 다 해가지고 신호 1차 가공을 여기도 하겠죠. 똑같이 합니다. 그럼 이 신호는 뭡니까? 여기 이 케이블, LVDS 케이블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죠? 이게 액정의 패널 보드, TV는 이제 T콘 보드로 들어가겠죠. TV는 T콘이고, 그 모니터는 이 패널 보드 안에 T콘이 같이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겠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쪽 신호를 보내줍니다. 스케일에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스케일에서 보내주면 뭡니까? 이때 AD보드에서 가공한 1차 영상 신호인 LVD 신호를 받아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T콘에서 2차 신호로 가공하는 거죠. 2차 신호로 가공합니다. 그래서 2차 신호를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 대한 정보와 위치에 대한 정보, 영상 신호와 위치 정보를 갖다 여기서 가공을 해서 이 신호를 어디 주냐. 아까 말한 우리 TCP 안에 이렇게 막대처럼 생긴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칩이. 여기 지금 패널 보드하고 액정 글라스하고 연결된 이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요 LDI 칩에 주는 겁니다. LDI 칩에. 그럼 얘가 영상 신호, 아날로그 영상 신호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패널에 이게 뭐 1024 768이다. 이런 해상도 가지고 있다면 여기 가로와 세로의 이 화소에다가 이 영상 정보를 뿌리겠죠. 뿌려주면 어떤 게 납니까? 화면에 영상이 구현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신호 처리가 되는 거다, 여기서. 그래서 이 AD보드는 혼자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MCU 안에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하나의 그 운영체제가 심어져 있다. 그 운영체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게 바로 뭡니까? 포메어라고 그런다, 포메어. 이 포메어가 손상이 되면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하니까 뭐 전원이 켜지 않는 이상작동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펌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TV나 모니터 AD 보드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된 하나의 그런 보드를 우리가 메인 보드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전자를 컨트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는 신호들을 가공해서 1차 가공을 하고 다시 T콘에서 2차 가공을 해서 이제 LDI 칩, LCD 드라이버 IC가 이제 말단에 있는 LCD 드라이버 IC가 이제 걔를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2차 타이밍 컨트롤에서 가공한 신호와 위치 정보, 화소 위치 정보죠. 그걸 가공한 정보를 그쪽 LDI 칩에 줘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상을 뿌리게 되겠죠. 쭉 이렇게 뿌리게 되겠죠. 그래서 영상이 나타난다. 이런 과정이 이제 여기 블록 다이어그램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 및 동작 분석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제너럴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제너럴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제너럴하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TV나 모니터 마찬가지로 이 펌웨어 쪽도 문제가 많아서 회로 컨트롤이 안 돼. 회로 컨트롤은 어떤 걸 컨트롤해요? 이 지금 MC 안에 있는 펌웨어는 뭘 갖고 컨트롤 받는 거예요? 신호를. 우리가 OS라는 하나의 OS라는 버튼들을 통해서 회로를 컨트롤하게 돼. 신호를 주게 되겠죠? TV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리모컨이 있다면 리모컨 갖고도 같이 결합을 해서 그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겠죠. 파워 온 버튼을 누른다. 아니면 음량을 크게 하라는 버튼을 누른다. 그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쭉 그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트리거 신호가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여기 MCU 안에 들어가 있는 운영체제, OS인 펌웨어에 가서 펌웨어가 그 트리거 신호를 딱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석을 하는 거죠. 파워 버튼 눌렀네. 이거 연산해야지 해가지고 그 결과값을 주는 거죠. 결과값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스위칭 회로가 있어요. 스위칭 회로가. 인버터나 드라이버를 켜주기 위한 신호를 이쪽으로 줘서 여기서 스위칭을 해가지고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 패널 쪽에 공급 전압도 계속 공급해주면 안 되잖아요. 신호가 들어왔을 때 열어줘야 전력 낭비가 적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MCU에서 야 그거 넘겨줘 하면 바로 이쪽에서 패널을 공급해준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이 MCU에서 펌웨어가 컨트롤한다는 얘기예요. 전자회로를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그 컨트롤 수단은 뭐냐? 리모컨이나 OS 버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요 제너럴한 내용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SMPS로부터는 우리가 얘 동작하기엔 전원을 공급받고 AD 보드로부터 우리가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신호는 뭐냐면 바로 영상 신호다. 그 다음에 여기서 AD 보드에서 역으로다가 SMPS 주는 신호들은 뭐냐면 바로 백라이트를 점등하기 위한 온오프 신호를 준다. 온오프 신호를 AD 보드로부터 넘겨준다는 거죠. SMPS로부터는 전기를 받고 AD 보드로부터는 뭡니까? 그 백라이트를 점등하기 위한 그죠? 인버터나 드라이버를 기동하기 위한 기동 시그널을 갖다 주는 거죠. 기동 시그널을 SMPS로 주는 거죠. 그래서 TV 같은 경우는 SMPS가 스탠바이 방식이기 때문에 5V만 들어와서 5V만 스탠바이가 나온다 그랬지. 220V를 꽂으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AD 보드가 동작된 기본 전압을 쓰다가 메인 전압, 그 트리거 신호를 갖다가 역으로 그쪽으로 주게 되면 메인 스위칭을 주게 되면 뭡니까? 주게 되면 메인 전압이 기동한다. PFC RC가 기동을 해서 24V, 12V, 34V가 나와서 다시 거기서 이쪽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쪽에도 공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으로 여기 넘어가는 신호는 바로 이제 백라이트를 점등하기 위한 그 기동 신호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SMPS의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한 메인 스위칭 신호가 TV에서 넘어가는 거죠. 모니터 쪽에서 뭡니까? 백라이트를 기동하는 기동 신호만 역으로 넘어가겠죠. 네. 그런 부분이 약간 좀 틀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이 모니터 쪽을 AD보드 수리하는 사람들은 또 이 TV 쪽도 수리를 해요. 그 부가 기능이 더 있어서 그렇지 다른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단지 부품들이 좀 많죠. 공급해주다 보니까 여기도 레귤레이터보다 여기 레귤레이터가 많죠.
그래서 AD 보드 쪽에서 펌웨어 고장도 많지만 이 전원부 쪽 고장도 많아요. 특히 이제 TV나 AD 보드 쪽 보면 이런 ADO 레귤레이터 쪽에 용량 감퇴가 돼가지고 나오는 문제, 또 쇼트가 돼서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뒤에서 이제 우리가 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니터 쪽에 잠깐 신호 잠깐 보면요, 백라이트 기동 신호가 TV 쪽에서는 AD 보드로부터 역으로 SMPS 쪽에 뭐가 넘어간다 그래요? TV 쪽에서는 두 가지 신호가 넘어가죠. 하나는 뭐냐? AD 보드로부터 역으로 넘어가는 신호가 펌웨어에서 연산된 신호겠죠. MCU에서 신호가 뭐냐면 백라이트를 점등하기 위한 기동 신호가 일로 SMPS로 넘어가는 거고, 또 하나 신호는 뭡니까? TV는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했죠.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해서 스탠바이 방식은 5V만 나오죠. 이 메인 전압 12V, 24V를 기동해주기 위해서는 AD 보드로부터 메인 스위칭 신호가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 신호를 여기서 가공해서 이를 주는 거죠. 여기 스위칭 회로에다가 줬을 때 이제 뭡니까? 기동을 해서 이 12V, 24 메인 전압이 나와서 이 기동이 되는 거죠. 자, 그거만 좀 틀리는 거고, 모니터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모니터 쪽에서는 여기서 넘어가는 신호는 뭐, 여기서 받는 신호는 우리가 기본적인 5V라는 전압을 AD 보드로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넘겨주는 신호는 뭡니까? 넘겨주는 신호는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 트리거 신호가 MC로 들어가겠죠. MC로 들어가서 연산을 해서 백라이트를 점등하기 위한 그 스위칭 회로를 거쳐서 바로 이쪽에 드라이버나 인버터 쪽에 기동 신호를 준다 하는 신호가 하나가 넘어가죠, 이쪽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패널 쪽에 이 패널을 동작하기 위해서 5V, 보통 모니터는 5V가 들어가고 TV 12V가 패널 쪽으로 공급이 되는데 5V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신호를 열어주기 위해서 펌웨어에서 연산을 해서 이 게이트 신호를 열어줘서 이쪽으로 패널 전압을 공급해 준다 하는 거죠.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파워 버튼을 누르더라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 펌웨어가 손상이 돼서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펌웨어가 죽으면은 전자회로가 컨트롤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외부 신호를 본다면 뭐 어떻게 들어가냐면 외부 신호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DVI나 RGB의 영상 신호가 들어가면 이 신호가 이 스케일러로 먼저 들어가겠죠. 신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요. 스케일러로 들어가면 뭡니까? 그래픽 카드로부터 받은 신호는 액정이 인식할 수 없는 신호이기 때문에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가서 1차 가공을 해주는데 이 신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LVDS 신호라고 했죠. 그래서 LVDS 신호 케이블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여기 이쪽에 T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T콘으로. 타이밍 컨트롤러 여기도 마찬가지죠. T콘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2차 가공을 하는데 이 2차 가공은 뭐냐면은 이 액정이 만약에 풀 HD를 지원한다. 그죠? HD를 지원한다. 그럼 뭡니까? 1920에, 그죠? 1080에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 위치 정보, 일행 1열, 일행 2열, 이런 식으로 어떤 화소 정보, 이 영상 아날로그 이 신호를 갖다가 이 가공을 해서 요 신호와 요 화소의 위치를 갖다가 얘가 여기서 타이밍 콘서 2차 가공을 하는 거죠. 이 가공을 해가지고 어디 줍니까? 이 어디 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 보면, 여기 막대기처럼 생긴 여기 칩이 하나 있다 그랬죠, 이게. LDI 칩이 DDI 칩이라고 얘기도 하고, 요거를 LDI 칩이라고 해요. LCD 드라이버 IC. 영상 칩에다 줘가지고, 바로 아날로그 영상 신호와 위치 정보를 가지고 액정에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멋진 영상을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TV는 그죠? AD 보드로부터 넘어온 신호를 이 T콘이 받는 거죠. 1차 신호를 여기는 이제 같이 돼 있지만 T콘이 같이 돼 있지만은 이 TV는 T콘이 따로 돼 있고 패널보다 따로 돼 있잖아요. 뭐 같이 해놓으면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공해서 이걸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LDI 칩에서 똑같이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신호 가공 처리는 같다. 부가 기능이 좀 있어서 그렇지 같다 하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림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모니터 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온오프 버튼을 눌렀는데 AD 버튼은 이상이 없는데 지금 저쪽에 지금 그 저쪽으로 립스보드 쪽으로 그쪽 SMPS 쪽으로다가 온오프 시그널이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뭐 펌웨어가 문제됐던 뭐든 간에. 그러면 지금 그쪽에 신호가 제대로 넘어가냐면은 우리가 시그널 단자를 좀 찾아야 되는데 TV 쪽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마킹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으면은 이 마킹이 안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킹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온오프 시그널 찾아서 그쪽으로 제대로 지금 신호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찾아야 되는데 이게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럼 AD 보드로부터 역으로 넘어오는 신호는 뭐라 그랬어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온오프 시그널이죠. 드라이버나 아니면은 인버터를 기동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AD 보드 MCU 펌웨어로부터 연산이 돼서 이쪽 그 SMPS 이 포트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마킹이 돼 있으면은 여기처럼 마킹이 돼 있으면 그죠? 마킹 돼 있으면은 온오프 돼 있으면은 이렇게 찾는데 이 마킹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AD 보드 쪽에서 문제인지 이쪽에서 문제인지 찾으려면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방법 A예요. 이게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인버터 동작 전원 VC 전원을 찾아야 되겠죠. VC 전원은 뭡니까? AD 보드는 5V가 들어가는 거고 VCC는 12V를 받잖아요. 12V를. 자, 인버터 동작 12V는 우리가 AC 이 전원을 인가해야 되겠죠. 여기 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테스터기에 DC 모드를 일단 놓고요. DC 모드를 놓고 컨덴서에 마이너스 극에 접지를 대고 한쪽을 이 포트에 이 표기가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됐을 때 12V가 측정되는 부분이 인버터로 넘어가는 라인이에요. 인버터. 5V는 AD 보드 넘어가겠죠? 그렇게 찾으면 되고요. 그라운드는 어떻게 찾지? 그라운드는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자 모드로 놓고 립스 보드 있잖아요. 마이너스에다 대고 이 단자 쪽에다가 어느 단자 쪽에다 대게 되면 부자음 밀린다는 뭡니까? 그냥 도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라운드겠죠. 이렇게 그라운드라고 표시됐으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라운드가 되어 있다면 그게 부자음이 일어나면 그라운드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성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라운드는 뭐 여러분들이 검정색으로 칠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AD 보드로 넘어오는 인버터나 드라이버 기동 신호인 온오프 시그널 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라인은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수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게 뭐냐면 여기 선 중에서 간단한 선이 두 개가 지나가는 선이 있어요. 두 개가 지나갑니다. 가능한 패턴 두 개가. 그 두 개가 하나는 온오프 하나는 디밍 컨트롤에서 화면 밝기 조정 라인이에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쭉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부자 모드로 놓고요. 하나 여기 대고 하나는 쭉 따라가 보세요. 쭉 따라가 보면 전원적으로 신호는 어디 들어가죠? 인버터나 아니면 드라이버 쪽에 PWM의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인버터나 드라이버는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이 이 PWM의 온오프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줘야 PWM이 온오프 펄스 발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얘가 VCC가 공급대에 동작을 안 하죠. 드라이버나 아니면 인버터 쪽의 PWM은 반드시 AD 보드 MCU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을 전달받았을 때 PWM이 동작을 한다는 설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립스 보드 SMPS나 TV SMPS의 PWM 어떻게 됩니까? 220V만 인가하면 VCC만 들어가면 바로 그냥 동작을 해버리죠. 스탠바이 동작을 해버리고 또 모니터 같은 경우는 2차적으로 5V, 12V가 바로 나와버리죠.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인버터나 드라이버 파트의 PWM은 오토 방식이 아닙니다. AD 보드로부터 항상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오냐? PWM의 이네이블 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시트에 보면 이네이블 또는 온오프로 돼 있는데 그 핀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이제 뭡니까? PWM 온오프 펄스 발진에 해가지고 FET에 드레인에 걸려있는 12V를 온오프
스위칭을 해가지고 이제 전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리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제일 귀찮아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회로 따라가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근데, 왜 실질적으로 뭐 수리를 하든 설계를 하든 뭐 어떤 쪽에 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든 간에 자꾸 회로를 따라가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 해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뭐 좋은 도구가 뭡니까? 디지털 테스터기가 있잖아요. 얘를 통해서 이렇게 따라가시다 보면은 이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회로를 자꾸 이렇게 얘를 따라가다 보면은 회로가 눈에 들어와서 머릿속에 이게 회로가 설계가 연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따라가 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전압 측정하는 건 다 알잖아요. 전원을 인가한 상황에서 여기 흑색 프로브는 콘덴서 마이너스가 접지니까 접지에 대고 되고 플러스 리드봉을 갖다가 각 단자에 됐을 때 전압이 나온다. 5V가 나오면 그게 5V AD 보드 공급용이고 10V 나온다면 그게 뭡니까? 인버터나 드라이버 쪽에 우리가 스탠바이 전압 공급하는 그 전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우리가 부자 모드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공통 전달을 되고 이제 그라운드를 됐을 때 부자로 밀리면 걔가 그라운드겠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관건인데 온오프 시그널하고 디밍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온오프 시그널만 주로 많이 찾죠. 왜냐면 디밍 라인을 안 찾는 게 뭐냐면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맥스 브라이트로 동작되기 때문에 굳이 온오프 라인은 그렇게 잘 우리가 뭐 개조할 때도 잘 안 쓰죠. 왜냐면 화면을 어둡게 놓고 쓰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오프 라인인데 요 가느다란 선 두 개가 온오프 라인이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에 부담 모드 놓고 회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결은 맞닥뜨리는 게 어디냐? 바로 PWM의 이네이블 단자하고 연결이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것이 온오프 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AD보드를 수리하고 나서 이쪽에 신호가 안 들어오고 뭐 백라이트 안 켜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SMPS라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 신호가 넘어가잖아요. 백라이트를 점등하기 위해서 인버터나 드라이버에 스탠바이 신호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신호가 들어가는지 하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SMPS도 우리가 터치를 해서 이 라인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오늘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쭉 찾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라인이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다른 회로들은 이 회로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 설계자 의도에 따라서 이런 것이 다 틀려서 엉뚱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따라가 봐야 그걸 우리가 늘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예. 요게 이제 방법 A고요. 방법 B는 뭐냐면은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부자 모드로 놓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거 그라운드는 콘덴서 마이너스에다가 흑색 프로를 내고 적색 프로를 이미 단자에 됐을 때 부자로 밀린다. 야 그라운드죠. 또 12V 라인 5V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원을 이제 인가해야 되겠죠. 똑같이 전기가 들어가서 오토 방식이니까 5V 12V가 나온다 그러면은 흑색 프로브를 콘덴서 마이너스에 대고요. 2차 층에 마이너스에 대고 적색 프로브를 각 단자에 됐을 때 5V가 측정되면 뭡니까? AD보드 공급용 전원, 12V가 공급되면 뭡니까? 인버터는 드라이버의 스탠바이 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재면 되고 그래서 이제 찾는 거죠. 그럼 온오프 공급 라인 어떻게 찾냐 여기에서 이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AD보드 개입 없이 우리가 이걸 찾았다 그러면은 나머지 가느다란 두 개가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 가느다란 두 개에다가 리드선을 이렇게 두 개 하나 납땜을 하세요. 이렇게 리드선을 납땜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데스크탑 메인보드, 데스크탑에 있는 파워 스위치 있죠? 이런 거. 이런 토글 스위치. 요걸 가지고 하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AD보드에서 넘어오는 것은 이제 신호가 넘어오는데 보통 5V나 아니면 2V 이상 전압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요 온오프 스위치에다가 요 5V 라인에다가 이 라인 접점을 하나 넣고 남아있는 접점이 남겠죠. 그러면 전기를 인가한 상황에서 물론 이 백라이트는 연결해 줘야 되겠죠. 여기 SMPS 쪽에다가 그래가지고 5V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한 라인은 뭡니까?
지금 가능한 패턴 두 개에다 연결을 했잖아요. 하나씩 연결해보고 스위치를 눌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5V 신호가 일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이 라인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점등이 되고 버튼을 뺐을 때 꺼진다 그러면 걔가 온오프 라인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하니까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 빨간 라인에도 연결해봤어요. 눌렀더니 CCFL이 점등이 되고 버튼을 또 한 번 눌렀더니 꺼지더라. 그게 온오프 라인이죠.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 이 회로 찾기가 좀 짜증이 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능한 패턴 두 개가 뭡니까? 두 개가 온오프 아니면 디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방법이다.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안 돼 있는 것들도 굉장히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TV도 SMPS 쪽에 안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찾으려고 그러면은 뭐 짜증나요. 그게 몇 볼트 라인인지 그게 브라이트 온 라인인지 아니면 메인 스위칭에서 넘어오는 온오프 파워 온 시그널인지 그거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다 회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다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회로를 뭐 찾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더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 온오프 스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과 아까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방법과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능한 회로를 따라가 보는 게 좋겠죠. 회로 공부를 하는 겸 따라가는 게 좋겠죠. 이거 방법보다는 그죠? 자, 그래서 온오프 단자 리뷰하는 방법을 동영상 하나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봤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는 지금 그 SMPS예요. 없죠? 자, 부자 모드는 없고요. 콘덴서 마이너스 되고 한번 단자를 재워놓은 겁니다. 예. 울렸죠? 예, 여기가 지금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 일단 그라운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성펜으로다가 여기 그라운드 이렇게 표시해놔요. 다 기억하기가 뭐하면, 예. 이렇게 이제 그라운드를 찾는 겁니다. 자, 220V 라인 놓고 이제 5V, 12V 라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모니터는 오토 방식이기 때문에 220V가 들어가면은 막바로 2차단으로 5V, 12V가 나온다 그랬죠. 자, DC 모드로 놓고 흑색 프로브를 컨덴서 2차층 마이너스에 대고요. 컨덴서 마이너스 되고 한 단자를 그라운드를 제한 나머지 대보는 겁니다. 5V, 12V가 나오냐? 재보는 겁니다. 야, 여기가 5V 나오네요. 여기 이제 AD 보드 공급용 전원이겠죠? 자, 12V. 요게 지금 뭡니까?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쪽에 스탠바이 전원이겠죠? 네, 들어가는 라인이죠. 자, 이제 뭡니까? 5V, 12V, 그라운드 찾았어요. 나머지 두 개가 뭡니까? 디밍 아니면 온오프 시그널이죠? 인버터를 기동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 AD 보드 넘어오는 신호죠.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는 데콘의 전압을 우리가 방전시켜야 되겠죠? 충전된 전압을. 자, 여기 지금 뭡니까? 여기다가 5V 차였죠? 온오프 스위치 한 라인을 갖다가 5V의 강제 신호를 우리가 넣기 위해서 온오프 시그널을 AD 보드 개입 없이 강제 신호를 넣기 위해서 파원 스위치 한 단 연결하고요. 나머지 가능한 패턴 두 개가 뭐라 그랬어요? 온오프 시그널과 하나는 디밍 라인이라고 그랬죠? 디밍 라인. 거기다가 리드선 두 개를 갖다 납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5V 신호를 이쪽 라인 한번 줘보고 이쪽 라인 한번 줘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PWM에 이네블 신호가 들어가니까 뭡니까? PWM, 인버터나 드라이버 쪽에 PWM 기능에서 스위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라이트가 켜지겠죠. 네. 이것이 강제 인가 방법이죠. 이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테스트용 CCFL이든가 아니면 LED 바를 갖다가 연결해 줘야 되겠죠. 자, 220V를 인가하고요. 좀 급하고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써도 관계는 없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회로를 따라가서 회로를 찾아내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겠죠. 예. 그것이 또 뭡니까? 그 고수가는 지름길이고. 자, 지금 온오프 스위치 하나는 5V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 라인에는. 한 단자는 지금 뭡니까? 비어있는 라인이죠. 그럼 가능한 패턴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에다 연결을 해봅니다. 하나씩. 해서 파워 버튼 눌러봅니다. 반응이 없네요. 얘는 온오프 라인이 아니죠. 자, 다른 가능한 패턴에 연결된 라인에다가 리드를 하나 연결해 봅니다. 예. 들어오죠? 껐을 때는 이ner브 신호가 죽으니까 PWA 발진 정지하니까 꺼지는 거겠죠. 자, 요래서 요 라인이 온오프 라인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AD 보드에 개입 없이 리스 보드 단독으로다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온오프 시그널 라인 찾는 방법입니다. AD 보드를 수리를 했는데 AD 보드에 제대로 이쪽에 기동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또 어떤 게 또 있냐면요. AD 보드가 문제가 돼가지고 AD 보드를 다른 걸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SMPS는 그대로 써야 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때 이게 유용한 방법이다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전자제품의 그 생산 방식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앞에 강의 서두에 설명드렸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 개의 보드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 뭐 하나 통합된 보드 중에서 여러 가지 부품을 또, 세 개 기능을 뭐 하나로 통합한다는 이런 보드가 자꾸 조그매지고 소형화돼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SMD 타입보다는 BJ 타입 부품이 많이 이제, 접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많이 드렸습니다. 요즘 나온 노트북의 울트라북을 뜯어보더라도 보드가 굉장히 조그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수리하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BGA 리역에 대한 연습, 또 장비 구입,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자제품의 생산 방식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보드, AD 보드, 티콘 보드, 패널 보드, 그래픽 카드, 메모리 등 모든 전자 제품들이 소형화, 경량화, 집적화, 고기능화,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전자 소자들이 BGA화 되고 있어 제품 설계 및 생산 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출시되는 TV, 노트북의 경우 이전에 SMD 타입의 소자에서 BGA 타입화되어 소형화 추세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신 노트북 및 TV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수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고 수리 시 반드시 BGA 리워크 장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자,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수리했던 방식의 어떤 PCB 홀에다가 리드를 삽입해서 IMD 타입 리드를 해서 뒤에다 솔더링 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PCB 표면에 SMD 타입의 부분에서 표면에다가 열풍기나 인두기로 하는 방식을 차원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뭡니까? 열풍기와 인두기가 가미되지 않은 BGA 장비로다가 하부에서 열을 쪼이고 상부에서 열을 쪼여서 칩셋이 갖고 있는 그 볼랍을 회로에다가 패턴에다 붙이는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가 가고 있다. 지금 뭡니까? 이렇게 칩셋들이 요렇게 이게 BGA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죠. BGA 타입으로. 이 칩셋 자체가 이 칩셋 하나에 여태까지 SMD 타입 부분 10개를 썼다면 이 10개 기능을 이 안에서 잡아 넣은 거죠. 잡아 넣으면서 하나의 칩셋 하면서
이 회로들을 갖다가 여기 이 칩셋 패드에다 이렇게 볼랍이 붙어서 이것이 이전 패턴의 회로하고 연결돼서 이 기능들을 10개 기능을 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인두기나 열풍기로다가 부품을 갖다 솔더링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뭡니까? 그런 이제 열풍기나 인두기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떠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BJ 칩셋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칩셋 패드, 여기 칩셋 패드에 여기 볼랍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 PC 패턴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거 칩셋 패드에서 이 볼랍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PCB에 있는 회로에 이 볼랍이 회로에서 떨어지는 이런 오픈 현상을 갖고 온단 말이죠. 오픈됐다는 얘기가 뭡니까? 회로가 서로 전달이 안 되는 어떤 신호를 갖다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작동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데스크탑에 그래픽 카드를 오래 쓰다 보면 화면에 줄이 생기고 아니면 점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 칩셋에 있는 칩셋 패드와 PCB 패턴 사이에 볼랍이 이렇게 납이 솔더링 된 게 떨어져 가지고 들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회로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 칩셋 자체의 디바이스 분량은 거의 없습니다. 이 안에 붙어 있는 이 볼랍들이 이게 이 열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납이 크랙이 생기면서 PCB 패턴에서 이 볼랍이 떠버린다든가 아니면 칩셋 패드에서 이 볼랍이 떠버리는 이런 오픈 현상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칩셋에 이런 냉남이 난 이런 볼랍들을 갖다가 열풍기나 아니면은 인두기를 수리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버렸다는 얘기죠.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PCB 판이고 요게 칩셋이라고 한다면 이 볼랍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열풍기 쏘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이쪽만 붙을 거란 말이죠. 하부에는 이쪽에 떨어진 건 잘 안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BJ 장비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겁니다. 칩셋 패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PCB가 있다면 이 볼랍이 붙어 있잖아요. 이 BJ 장비는 하부에 히터가 있는 거고 상부에 히터가 있는 거예요. 이 히터가. 그래서 위에서 열을 쪼이고 밑에 열을 쪼여서 이 PC 패턴과 볼랍이 견고하게 붙게 만들고 또 여기 패드와 칩셋 패드와 이 볼랍이 견고하게 붙어서 결론적으로 이 회로와 회로가 연동해주는 그런 부분을 견고하게 해준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풍기 갖고 보통 위에 리히팅이라고 그러죠. 리히팅에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냉남이 발생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여기 있는 볼랍을 다 긁어내고 패턴에 있는 볼랍을 다 산화된 램을 다 디솔더링 한 상황에서 다시 새 솔더볼을 여기다가 리볼링을 해가지고 다시 붙여야 된다. 그것이 요즘 많이 하는 이제 기법이죠. 그래서 TV Tcon 보드라든가 패널 보드라든가 메인 보드라든가 이런 스케일러 같은 칩들이 BJ로 많이 돼 있죠. 특히 이제 게임기 엑스박스라든가 PS2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BJ 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는 이유가 이 칩셋이 여러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든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납이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이 크랙이 생기면서 여러 납이 산화가 된다. 산화가 되면 납이 이 크랙이 생겨버리죠. 그렇게 되면 납의 기능을 상실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풍기나 아니면 여기다가 플락스를 넣어가지고 리히팅 해봤자 결론적으로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BJ 타입의 이런 어떤 부품들을 솔더링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산체제 공정에서는 리플로 공정이라 해가지고 이 리플로 기계를 통해서 이제 이런 BJ 칩셋을 갖다가 솔더링 해줘. 하부에서 열을 가하고 상부에서 열을 가해서 이 칩셋 패드와 이 PC 패턴에 이 볼랍이 붙게끔 하는 이런 장비들을 써서 우리가 양산을 하는 거죠, 제품을.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리플로 공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거치게 되면은 상부에서 열이 가해지고 하부에서 열을 가해지면은 컨베어 벨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서 이제 칩셋에 있는 이런 패드에 있는 볼랍들이 패드와 PCB에 견고하게 붙는 거죠. 하부에서 열을 가합니다. 상부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쭉 나오면은 SMD 타입 부품 이렇게 넣을 거고 BJ 타입은 뭡니까? PC 패턴과 칩셋 패드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이 냉각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품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부에서 열을 가하고 하부에서 열을 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솔더링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열풍기 갖고는 상부만 열을 가하기 때문에 그 열도 고르게 분포가 되는 열이 아니기 때문에 불량이 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장에서도 이렇게 어떤 인두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BJ 장비, 리플로 장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뭐 IMD 타입 같은 거는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 자동화 기계를 거치면서 하부에서 납조를 거쳐서 밑에다가 납땜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 인두기 갖고 솔더링 하는 방식하고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단지 이제 이 BJ 타입이라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보더라도 TV 예를 들면 TV Tcon 보드라든가 메인보드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BJ 타입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SMD 타입, QFP 타입으로다가 이런 부품이 붙어 있었는데, 요것도 사실 어떤 띄고 붙이기가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이겁니다. 왜냐면은 이거 잘못 띄게 되면은 어떤 패턴이 다 일어난다든가 이 회로가 다 죽어버리죠. 특히 이제 BJ 칩셋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 조절도 잘해야 되고 하는 그런 다음에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BJ 타입 쪽으로 앞으로 수리나 이런 접근해 가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숙련, 숙탈,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프로파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BJ 칩셋 리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된다. 우리 공식 카페에 보면 요즘 BJ 리역을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장비를 사신 분들도 꽤 여럿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J 리역 장비를 통해서 하부에서 열을 가하고 상부에서 열을 가해서 BJ 칩셋을 솔더링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뛸 때도 마찬가지죠. 열풍기를 띄는 게 아니라 이 BJ 리역 장비를 통해서 칩셋을 탈거해서 산화된 납을 제거하고 다시 이제 우리가 리볼링을 해야 된다. 또 리볼링 했을 때 칩셋 패드에 볼랍을 안착하기 위해서 이런 전용 칩셋 리용용 핫플레이트가 필요한 거고요. 열풍기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칩셋 패드에 볼랍을 그 위치에 패드에 정확하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 위한 이런 스텐실 같은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걸 세트로 파는데 200~300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칩셋이 모델 품번이 다 틀리잖아요. 그 품번 그대로 이렇게 레이저 가공을 해서 그 볼랍이 그 칩셋 패드에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이런 이제 스텐실이 있다는 거죠.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칩셋 패드에 리볼링 하기 위해서 스텐실과 칩셋을 고정시키기 위한 리볼링 지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칩셋에 따라서 볼랍 크기가 뭐 0.45볼도 있고 0.5도 있고 0.6, 0.76도 있는데 이런 볼랍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리역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고장 제품을 갖고 하지 말고, 특히 BJ 칩셋 같은 경우는 매장에 버려진 이런 그래픽 카드, 이 BJ 칩셋 GPU가 BJ 칩셋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솔더링, 디솔더링, 그 다음에 리볼링 이런 것을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PCB 재질에 따라서 이 칩셋 재질에 따라서 온도가 다 틀려요. 똑같은 온도를 가했는데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이것이 PCB가 휘어지거나 아니면 칩셋이 이게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해봐야 거기에 대한 온도 프로파일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BJ 타입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그런 칩셋 같은 경우는 그런 스케일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QFP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랜 카드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연습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숙련과 숙달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BJ 작업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폐자재 가지고 여러분들이 붙였다 뗐다 하는 작업, 리볼링 하는 작업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BJ 리역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모델마다 제품마다 온도 프로파일 다 갖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적용을 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온도, B사 제품은 이 온도, C사 제품은 이 온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파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건이에요. 우리 지금 TV나 모니터 수리하기 위해서 폼웨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림없이 수리하듯이 마찬가지로 자기 장비와 자기 환경에 맞는
또 그 온도 프로파일을 많이 갖고 많이 연습해서 표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량 없이 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세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주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문제가 장비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문제인데 보통 뭐 한 60만 원만 돼도 괜찮은 장비를 요즘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할 때는 이제 그 셀러의 평가라든가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구입 후기, 사용 후기 같은 거를 충분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한테 물어서 이왕 장만하는 거 좀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구입하는 것을 여러분들 권장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TV나 모니터 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그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그 없이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영상 쪽에 관련된 제품들은 지그들이 없으면은 참 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지그에 대한 내용들을 쭉 좀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좌가 도움되셨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